현재 향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현재랑. 보면은 참 이거 보면 끔찍합니다. 2005년도서부터 8년도까지 기간을 놓고 보면 은행 산업 이게 ROE가 15%대였었어요. 증권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은행이 5% 안팎이고요. 증권에는 작년 같은 게 적자 나서 적자. 올해는 좀 회복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본금을 따지면 몇십 조가 되는 증권의 전체가 이익을 못 냈다는 얘기예요. 당기순이익 같은 데 보면은 은행이 이렇게 대폭 떨어졌죠.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흑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유일하게 적자 기록한 데가 저축은행하고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서클이 이렇게 쭉 있을 때 맨 외곽의 서클이 저축은행, 그 다음에가 증권,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은행입니다. 제일 약한 취약한 저축은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가 적자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회사가 적자로 전환되고. 대한민국 삼성생명이라고 그러면은 최고의 금융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구조조정했잖아요. 역마진 때문에. 은행 이제 마지막 서클인 은행까지 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용의 수익 창출이 다 전반적으로 어려워. 대출 예대마진 같은 경우가 제가 2009년도에 하나금융그룹 왔고 그 전에 2년 동안 부행장, 은행에 다른 회사 부행장을 했었는데 예대마진이 보통 2.5에서 3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예대마진이 1.5%에서 1.8%입니다. 반토막 난 거죠. 물론 은행이라는 데는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 예금리 떨어지면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마진이 커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예대마진 4%에서 5%입니다. 미국이 3%, 우리나라 1.5%이기 때문에 1.5에서 1.8이기 때문에 이 예대마진 부분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업권 내나 그다음에 그 업권 간에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서 시장의 집중도가 증권 같은 게 3위, 1위부터 3위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언론에서 많이 봤겠지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은행은 점포 축소하고 인력 구조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계은행은 뭐 시티은행 같은 경우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서 명퇴를 많이 했고요. 지점 통폐합도 했고 스탠드 차터드 같은 경우가 인력 구조조정을 대폭 했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 대신, 현대, 삼성, 하나, 저희도 했습니다. 하나,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인력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지점도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 100개가 넘었다가 지금 70개까지 줄어들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지점을 줄이고 있는 상태고 지점 형태도 전통적인 지점 형태에서 이제는 스마트 지점 쪽으로 바꾸고 일부는 태블릿 브랜치 형태로 해갖고 지점을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 쪽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1000명 정도, 하나생명, 교보생명.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비보예요. 그렇죠? 금융회사가 인원을 계속 줄이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가 계속 사람을 늘리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 줄이게 되면 신규 채용 인력도 줄이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력 구조상으로 위에 있는 직급들, 부장이라든지 임원 직급들을 많이 줄이고 신규 인력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채용 인력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증권산업 뭐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발행시장에서 언더라이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에서는 브로커리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브로커리지 업무. 옛날에는 제가 87년도에 증권에 처음 갔는데 80년에 건설회사로 입사해갖고 그때 이제 해외 현장까지 나갔다 왔습니다. 사우디의 현대건설, 사우디 관리본부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갔다 들어왔을 때 증권회사가 이익을 얼마를 내기 시작했냐면 그때 이제 종합주가지수 300포인트대죠. 97년도 외환위기 끝나고 났을 때 1년 단기순이 1조 8천억이 났어요. 증권의 대형 증권사들이. 수입의 80%가 브로커리지였었고 그때 수수료가 보통 2%에서 3%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수수료가 15bp 정도 해요.
그때를 대비를 해보면 100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인건비는 그때에 비해서 10배 정도 늘었고 수입은 100분의 1 줄어들었으니까 이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미래는 없다.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아요. 잘.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저분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정보에 대한 정보 지불료를 내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는 경쟁적으로 모든 인포메이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돈 벌 수 있는, 브로커리지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렇게 떨어져. HTS는 4bp에 4bp 수수료가. 그럼 마이너스에 역마진 납니다. 전산 비용까지 따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자산관리 업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P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이빗 뱅킹 쪽을 은행이 그동안 오랫동안 쭉 해왔었는데 증권회사도 이제는 이쪽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은행은 예금 중심하고 일부 금융상품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예금금리가 대폭 떨어지게 되면서 돈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캐시런이죠.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예금금리가 도저히 못 참겠다. 물가 상승률을 따지게 되면 역마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위험은 감내하지만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돌아야 되고 생각해갖고 증권의 상품 쪽으로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자산관리 시장은 매년 15%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제외해놓고 나서는 자산관리 시장이 30%씩 성장을 해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M&A, 데리베티브, 투자은행 매력적으로 보이죠. 길게 보면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PB 쪽 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제일 길고 보수도 제일 높아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고객이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가 몇천억이 된다.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 그분들만 관리를 잘하게 되면 나이랑 상관없이 높은 연봉으로 오랫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자산관리 쪽입니다. 저희 회사 쪽에서도 이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자산관리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직장생활 36년을 했는데 하루도 못 쉬고 건설회사 7년, 은행 2년을 빼면 9년을 빼고 나면 27년 정도를 제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그 고객을 위해서 관리를 한 적이 있느냐? 예스라고 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면 증권회사라 그러면 고객의 수익률을 올려주고 직원들을 돈 벌게 해주고 회사가 돈 버는 건데 앞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 많아요. 다르게 얘기해서 고객의 이익하고 회사 이익이 충돌했을 때 고객을 위해서 결정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저는 자산관리 쪽에 승산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은행이 업무인데 우리나라 투자은행은 제대로 된 인베스트 뱅킹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자본금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사 같은 경우가 자본금이 보통 3조에서 한 4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글로벌 증권사들의 아시아 본부 자본금밖에 안 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너무 적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리스크에 대한 원칙 같은 것들이 없어서 해외 투자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감내할 만한 경영관이 없어요. 그리고 CEO들의 연한이 너무 짧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CEO를 한 케이스, 6년을 했기 때문에 오래 한 케이스지만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동안에 이 투자은행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또 하나는 법규상으로 봤을 때 자본시장법이 지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투자은행이 살아날 수 없어요. 즉 뭐뭐 빼놓고 나선 다 할 수 있다. 이래야지만 창의적인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상품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기대하기 좀 난망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IB 업무, 즉 유상증자나 IPO나 채권 인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수익이 나진 않아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관련돼서 AI 쪽이나 프린시펄 인베스트먼트 쪽이나 아니면 파생 쪽이나 특히 해외 쪽에
투자. 상품 대상으로 국내 상품이 이제 끝났어요. 우리 고객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수익률을 맞춰주려면 국내 상품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대가 우리 경영대가 오래전서부터 영어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좋은 그 터전을 닦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들어온 후배들을 보게 되면 영어라는 어학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거의 제한이 없더라고요. 구조조정 점차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각 회사들 M&A 및 청산하고 있는 거는 언론에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리지 위주에서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 다른 업종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크게 보면 자산관리, 그다음에 인베스트 뱅킹, 그다음에 파생, 데리베티브하고 PI 쪽 이 세 가지 모델로 지금 증권사들이 다 시프트를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로 가야 되는지. 다만 누가 그거를 직접 액션으로 일으켜서 결과를 도출하는 싸움일 뿐입니다. 해답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베스트 뱅킹의 30% 정도, 자산관리 쪽에서 이거 브로커리지보다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관리에서 28%, 나머지가 이제 대출, 주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FICC가 이제 이게 파생 쪽인데 파생 쪽 관련되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전체에서 70%가 나머지 분야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모델을 바꿔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역량을 바꿔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의 수탁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같이 움직일 때는 원금 보장형 ELS 같은 경우에 요새 히트하게 되면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원금은 보장되고 한 5%에서 6.5% 사이를 히트를 하니까 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받게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 브로커리지한 증권사를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브로커리지만 17년 동안 브로커리지만 했던 회사들 중에 65%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 브로커리지만 전담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자산관리 시장을 봤을 때 빅4가 전체를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빅4 점유율이 50%,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70% 이상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그러니까 자산관리 시장을 가더라도 상위 탑4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절대적인 어떤 명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810조를 봅니다. 저희가. 3억 이상 고객들 봤을 때 여러분들 바로 머릿속에 생각했겠죠. 내가 저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연봉 3억 이상 받으면 됩니다. 바로. 아무도 안 웃네. 그 연봉 3억을 받으려면 패키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일 잘하는 과장이 파생 쪽 같은 경우나 IB 쪽의 과장이 보통 연봉이 한 8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베이스가. 그리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봉의 100% 정도를 보너스를 못 받으면 나가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우리 2월 달에 매년 지급하는데 보너스를 100% 못 받는다 그러면 나는 곧 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장급 정도 되면은 자기 월급하고 보너스 따지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받을 겁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부장 정도 되면 3억 정도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금이 반이에요. 진짜 세금 반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81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우리나라는 현금하고 예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향후에 이 비중이 30%까지 떨어질 거로 봐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자산관리 시장은 좀 블루 오션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산관리 시장 그다음에 IB 부분하고 해외 부분들을 확대를 서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는 어떻게 될 거냐? 성장은 GDP 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거다. 안타깝지만. 그다음에 경쟁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어권 내에서 잘하는 데는 쏠림 현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 정부들은 금융회사를 산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큰 그 약점 중에 하나인데 금융기관이라 그러잖아요. 기관이라는 공적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이라는 데는 공적 기능이 당연히 있어요. 금융계 공적 기능이 있죠. 하지만 공적 기능이 전부가 돼서는 곤란한데 정부가 원하는 거는 전부 다 공적 기능인 부분. 그래 놓고 또 이익이 안 나면 이익 안 난다고 야단 많이 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수료 인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이익을 단기간에 내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가 그대로 금융기관으로 다 이전됩니다. 대기업의 부실, 가계부채 부실되면 특히 은행권들 같은 경우가 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아야 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구조조정 비용. 또 하나는 코스트가 뭐가 들어가냐면 투자자 보호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개인 투자자 보호에 되는 것들 또 정보 보호 관련되는 것들 코스트는 많아지고 수익의 모델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얘기는 증권산업은 자산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형사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키우고 있고 증권사는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 다르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을 끝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맞는 회사하고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회사하고 못하는 회사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3조 이상 되는 회사 중에서 올해 이익이 2천억 자본금 3조 이상에서 이익이 2천억 이상 나는 회사가 있고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자본금이 3조인데 적자를 낼 수 있나. 3조면 운영 수익만 5% 따져도 1,500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적자가 나냐? 적자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도리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면 어떤 걸 듣고 싶을까? 제가 이제 인턴을 지금 6년째 우리 회사에서 받을 때 인턴하고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사회가 굉장히 빨리 패스트푸드 만들듯이 인재들 이렇게 막 찍어내는 것 같아요. 인재의 모델을.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스펙 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학점도 잘 안 봅니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학교에 그 학생들 보면 학점 다 3.5 이상이에요. 근본적으로. 3.5 이상 되고 스펙 좋은 사람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인재냐?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근데 벌써 추세가 저희는 몇 년 전서부터 그 신입사원 뽑을 때 제가 준비를 해가서 역사 질문을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전 때는 고구려가 왜 망했냐? 망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 다음에 로마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몽골인데 몽골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는데 벌써 현대자동차가 냈더라고요. 올해 현대자동차에 입사시험에 났던 거가 몽골과 로마의 성공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시사하는 게 뭐냐가 올해 질문이었는데 아마 틀림없이 많은 회사들이 역사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 경영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역사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처럼 사람의 약점은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기업들이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기업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그걸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뽑고 싶다. 그러니까 시대는 스마트 시대고 패스트 시대인데 역설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지식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인턴들을 오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문을 봐라. 저도 스마트폰을 기사 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기사는 어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결정적인 약점이 거기 있다고 좀 봐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포메이션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꼭 필요한 정보가 꼭 있어요. 그게 신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보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최근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하는 얘기 중에 꼭 들어가는 거가 뉴스페이퍼를 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제가 확신을 더 가졌는데, 일간신문, 경제신문은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문에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경제나 금융시장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읽을 수 있잖아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으려면 첫째, 신문을 좀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엄친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엄친아라는 게 대표적으로 꼭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가 이렇게 회피하는 인재가 뭐가 있냐면, 강남에 살면서 엄마 아빠가 교수시거나, 교수 아니시지, 교수시거나 병원 원장이시거나 그리고 인류대학을 나왔고 학점이 만점에 가까운 사람 안 뽑습니다. 우리. 그 이유가 뭐냐? 인내심이 약해요. 현장이라는 거는 수없는 좌절들이 일어나거든요. 실패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작은 실패, 큰 실패. 근데 그런 실패들을 이겨내려면 엔듀런스 레벨이 높아야 되는데 엄친아들은 엔듀런스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광고도 나오잖아요. 자동차 사고 났는데 엄마 부르는 거. TV 광고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많은 기업들이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사람을 원해요. 다르게 표정이 밝은 사람. 인위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착한 일하고 명랑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3, 4년 때 미리. 갑자기 명랑해지려면 안 돼요. 이렇게 잘 웃고.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첫 번째 어떤 협상을 하거나 면담할 때 90%가 첫 번째에 결정돼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봐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가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 90%가 이미 첫 만남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사인하는 건 아직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네거티브 해주면 안 돼요. 억지로 양복 깔끔하게 입고, 우리 이제 직원들 뽑을 때 보통 한 200대 1에서 300대 1 정도 되는데, 뽑아주면 우리 임원 중에서 참 진부한 질문하는 놈들 꼭 있어요. 뽑아주면 열심히 다닐 거냐? 당연히 열심히 다닌다고 답변하죠. 거기서 뽑아주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요. 하지 말라 꽉 얘기를 하는데도 조만간 잘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답변뿐만 아니고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학생 활동할 때 액티비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 진짜로 한 건지 가짜로 적어놓은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액티비티 했을 때 어떤 케이스라든지 해프닝이라든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계속 추궁을 하든지 물어봐요. 진짜로 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인재를, 다양한 경험한 인재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인재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학교 갖고 따졌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교는, 우리 터놓고, 서울대학교는 학점 얼마 이상, 고대나 연대는 얼마 이상, 성대는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학점이.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그 다음에 전공도 어느 전공. 그것도 잘못된 거죠.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는 그 전공이 차지하는 포션은 정말 얕은 지식이에요. 제가 졸업해봐서 아는데, 저희 다닐 때 공부 정말 안 했어요. 1년 내내 데모만 했어요. 74년도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때부터 데모하기 시작해갖고 여름방학 때까지 했죠. 그 다음에 또 개학해갖고 고연전하고 좀 가다가 또 시험 때 들어가서 가보니까 시험 보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데모하기 시작해서 겨울방학 때까지. 75년도 같은 경우에 고대 하나만 놓고 긴급조치 9호가 떨어졌어요. 고대 문 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4년 동안 기억나는 건 데모한 기억밖에 없어요. 지천 선생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졸업할 때 제가 입사시험 중에 레버리지 비율인데 몰랐어요. 그룹 입사시험을 보는데, 듣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더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제목에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레버리지 비율이 나왔는데 제가 되도 않는 말 써갖고, 나중에 이제 입사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공부 정말 안 했더라. 그래서
공부 대모만 했어요.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정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라는 건 정말 작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에 이제 이런 특강도 아마 김영덕 선배님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천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구장에도 가고 만약 4년 동안 땡땡이도 한 번도 안 쳤다. 무조건 잘립니다.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나중에 사고 쳐요, 회사에서. 너무 골수 분자가 돼갖고. 곤란합니다. 아니, 대학 4년 동안 다닌 동안에 친구들하고 바깥에서 막걸리 먹다가 제낄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젊음의 특권이잖아요, 그거는. 동창 중에 지금도 사업을 성공해갖고 매출액이 1조 한 5천억 되는 그 오너 회장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저기 울분을 못 참아서 막걸리 먹고 호상에 올라갔다 떨어져갖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지금도 불가사의가 동굴에서 올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호상에. 우리가 물어봐요. 너 어떻게 올라가냐니까. 수치해서 올라갔대요. 근데 성공했어요.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젊음이라는 거는 많은 시도를 해보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골방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새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지금 굉장히 안도의 숨을 내쉬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고대 경영대라 그러면 그런 공부라는 측면에서 이미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뭘 보냐? 얼만큼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 엔듀런스 레벨이 얼만큼 높으냐? 인간적인 폭이 얼만큼 높으냐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향후 기업에서는 그런 측면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제가 우리 임원들이 막 된 사람들하고 신입사원들을 똑같이 놓고 제가 강의 리더십 강의 내용 갖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신입사원하고 임원을 같이 하느냐.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꿈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적어도 CEO가 되겠다. 임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을 때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갓 임원이 된 사람들이 넌 이제 임원이니까 임원으로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꼭 우리 회사 안 오시더라도 장래에 리더가 될 거고 임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서 원한다. 사회에서 원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리더는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향후에 어떤 일이 제가 그래서 신문을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텔레비에서 개그 콘서트 중요해요. 그렇죠? 재밌어요. 전 달인 시리즈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유머나 개그나 이런 것들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정치 경제의 깊은 내면을 보려면 예측하고 그러려면 프린티드 머티리얼을 봐야 돼요. 책을 보고 경제 주간지를 보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되씹어야 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는 보고 흘러가잖아요.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키니 입은 사진 더 많이 보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도 보는데 뭘? 아니 국회에서 보다 걸렸잖아요. 그거. 그건 남자인데 당연하죠. 국회에서 보다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딴 데서 봤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그만큼 말초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널리시스라는 걸 하려면 프린트 인쇄된 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측할 수 있고 이 예측이 돼야지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략 수립하지 못하면 리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되지 않는 전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리더예요. 또 하나는 리더를 다르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리더란 뭐냐? 심플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가 누구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팩트가 없어져요. 아, 저 말뿐이야.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여러 중구난방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A라는 학생이 그건 그거보다 이게 낫겠지. 이유는 뭐야? 그럼 다 따라. 그게 리더예요. 따랐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리더로서 훼손당하죠.
두 번 실수했어. 그럼 가는 겁니다. 우리 나폴레옹이 알프스산 올라갈 때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돌격 앞으로 저 산으로 쫙 올라갔어. 이 산이 아닌가벼. 내려왔어요. 따라 내려오죠. 그렇죠? 다른 산 올라가요. 돌격 앞으로 올라갔어. 근데 거기서 딱 한마디 하죠. 이 산이 아니 저 산이 맞는가벼. 다 사망합니다. 다 도망가죠. 그런 리더를 어떻게 보고 따르겠어요. 그래서 리더란 거는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돼요. 즉 포지티브한 결과를 만들어내야지만 돼요. 리더는. 두 번째로는 레스판스가 빠르다. 제가 이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저는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닌데 목소리가 나쁘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교수님들 성공했다고 치면 교수님들을 포함시켜서 대부분 목소리가 호감을 주는 목소리를 많이 갖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레스폰스가 굉장히 빨라요. 왜?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하면 업무 처리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CEO급이 되면 하루에 취급해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내 친구가 야, 니네 회사가 어떤 내 고객 중에 하나가 니네 회사 고객인데 그거 이렇게 해서 지점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그럼 알아봐줘.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스합니다. 미스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편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요. 쉽게 말해 모처럼 내가 한번 사장이라고 그 회사 사장이라고 부탁했는데 날 씹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룹의 회장님들 그다음에 성공한 장관들 바로 그 자리에서 레스폰스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오케이. 회사에 바로 전화 걸어갖고 이러이러한 거 알아봐라. 그래서 나한테 보고하고 어느 분한테 연락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리더로서의 어떤 결격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자. 오늘 숙제 오늘 하자.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지금은 굉장히 템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생이라는 거는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뜀박질이 빠르기 때문에 강물이 느려 보여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우리 때는 워낙 암울했기 때문에 매일 데모하고 군대 끌려갈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내가 돈 좀 벌어갖고 돈을 좀 쓰고 연애도 좀 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놀면 뭐라 그래요? 야, 대학 가서 놀아.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 술 먹고 들어가면 야, 너 사회 진출해서 술 먹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근데 지금은 그래서 세월이 늦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보면 세월이 총알 같아요. 왜 그러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지기능에서 봤을 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60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걷는 속도랑 같다. 어렸을 때는 세월이 총알같이 가다가 성인이 되면 세월이 늦게 가다가 나이가 30 가고 40 가고 50 가면 세월이 총알이다라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인지기능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제 레스폰스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거랑 다르게 성공하려면 레스폰스가 정확하고 빨라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습관 좀 키우셔야 돼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문자 보냈는데 꼭 회신해 줘야 되는 문자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씹는다 그러잖아요. 다음부터 안 보내죠.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는 정보의 공유와 의사결정인데 의외로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일 경우에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가 되고 성공하려면 그걸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언뜻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지만 성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어느 학과, 어느 과목에 좋은 정보가 있다. 여러분들 마음을 탁 터놓고 그래, 내 친구들한테 다 공유해야지. 하기 어려워요. 특히 요새 학생들. 그런 유리한 정보 나만 알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러면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당장에는 좋은 점수를 자기만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사회가 빨라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의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베풀어줄 때 받는 신뢰가 엄청나게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의사결정.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공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마지막 세 사람의 그 장군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죠. 오다 노부나가하고 오다 노부나가 키운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 사람의 이제 장군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데 실제 현대 일본의 기틀을 만든 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일찍 죽었지만 그 오다 노부나가가 말을 탈 때 그 신발이 추우면 차지면 안 되니까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러니까 말 시정이죠. 굉장히 비천한 데부터 이제 성공을 쭉 해서 올라갔는데 그 오다 노부나가의 철학을 많이 배워서 그거를 이제 그 액션 플랜을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이제 풍신수길인데 오다 노부나가가 그 장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딱 세 가지 있었어요. 어느 성을 가서 점령해라 하고 지시를 하면 세 가지 패턴이 나온대요. 가서 대장이 올 때까지 오다 노부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돌격해서 그 성을 점령하는 사람, 돌격해서 성을 점령하지 못해 실패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스타일의 장수가 있다. 누구를 죽여야 되느냐?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오다 노부나가는 누굴 죽였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장수를 죽였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리스크 테이킹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장수는 장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 거죠. 똑같아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리더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대사회의 인재는 이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액션을 가야 되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커피 나르고 언제까지 복사할 것 같아요?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사했을 때 담배 사오라는 심부름도 했었어요. 선배가 담배 떨어졌는데 누구누구 씨 담배 좀 사다 주지? 예, 사다 줬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복사 좀 해다 주지? 복사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고대 경영대에서는 사장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배운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장이 돼서 썰 일이에요. 그렇죠? 생산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다 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CEO의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됐을 때 써먹을 수 있는 학문들을 저는 지금 써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사장이 되는 거를 배워왔는데 학교에서는 복사하고 커피 타고 담배 사오는 거 안 가르쳤는데 왜 이걸 했을까? 근데 우리 부장님이 이제 우리 선배셨어요. 경영대 선배, 12년 선배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다. 야, 그 시간 금방 지나간다. 너 그때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네가 위에 올라갔을 때 그거를 갖다 공유하고 있어야지만 아랫사람 이해할 수 있다니까 제가 탁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의사결정이 좀 중요하다. 실행의 점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사원이나 아니면은 새로 임원이 된 사람들이랑 똑같은 스테이터스에서 점검한다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지금 개인적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했나? 임원, 윗사람, 리더라는 거는 아랫사람의 무능을 모르거나 속는 거는 스스로 무능한 거예요. 괜히 아랫사람 탓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제가 그 신입사원들이나 사원들을 볼 때 주의 깊게 보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남의 탓하는 사람들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 물론 지위가 있으니까 사원 대리 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지 않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임원이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차별화가 되면서. 그래서 실행을 했느냐 하는 점검. 가장 나쁜 건 뭐냐면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면서 묻어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악의 가장 친한 친구는 악인 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지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방치하면 똑같이 잘못한 거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임원들을 봤을 때 남의 탓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방치하고서 자기는 싹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같이 근무를 안 하죠, 제가. 그 다음에 이 비전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 이런 거 물어봐요.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들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갖고 싶은 비전이 뭡니까? 할 때 교과서적인 답변하는 사람이 90%입니다.
좋은 점수 받지 못해요. 다르게 얘기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답변을 해야 돼요. 벌써 6년 동안 수많은 우리 임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보통 이제 처음에 우리가 뽑겠다 그러면은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서류 심사를 해갖고 한 100명 정도로 추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1차로 또 실무진 면접을 해갖고 반 정도 추립니다. 50명 정도 추리게 되는데 50명씩 해갖고 몇 년을 제 임원 때부터 따지면은 한 20년 가까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기치는 거다. 이거 책에 있는 거 읽는 거다.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도 아주 화려하게 쓰는 사람 거의 좋은 점수 못 받아요. 가슴에 있는 얘기를 쓰는 사람이 좋은 점수 받습니다. 제가 그 자기소개서 꼭 보는데 한 예로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그 타대학교를 다니다 편입해서 우리 학교 들어왔어요. 고대. 그런데 아버님이 명예퇴직을 하셔갖고 은행에 계시다가 명예퇴직 하셔서 사업하실 때 실패하셨어요. 그래갖고 학점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리자는 거를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면접에 넣었어요. 아니 이런 애를 넣어야 돼. 그러면서 물어봐서 학점이 왜 나쁘냐 너. 요새는 다 기본이 3.5인데 3.0을 살짝 넘길 정도였었어요. 2.95인가? 2.95 같은 게 요새 거의 없어요. 정말 희귀동물이에요. 학점 3.0 안 넘는 학생들 정말 없어요. 고대 후배인 것도 있었지만 그랬더니 술집에서 웨이터 했었어요. 친구가. 그다음에 벽돌도 날랐어요. 나이도 좀 많아요. 편입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물건 되겠네.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반대가 심했죠 임원들이. 제가 엄친아를 떨어뜨리자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그 강남에 살면서 엄마 아빠가 병원장이고 그 친구 이제 카이스트 나왔는데 학점도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근데 떨어뜨리자 그랬어요. 인터뷰 점수가 1점이야. 1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를 1등 주냐 했더니 얘는 약점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지 마. 얘가 우리 회사를 왜 있겠냐. 틀림없이 여러 군데 같이 시험 봐서 다른 데가 되면 갈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건데 얘를 안 뽑고 만약 뽑았는데 얘가 나가고 그럼 우리는 뽑아야 될 티오에서 한 명이 줄어드는 건데 뽑지 말자. 근데 하도 임원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더라고요. 얘는 뽑아야 된다. 그럼 좋자 얘도 뽑자. 두고 봐라. 누가 더 일을 잘할지. 그래서 뽑았어요. 제가 고대 후배를. 얘는 스카우트에서 외국회사 갔어요. 3년 반 근무했는데 일 잘해가 파생 쪽에 있다가 외국회사 과장으로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연봉 1억 5천 받고. 엄친아 안 왔어요. 소집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내가 우리 임원들 반쯤 죽였어요. 봐라. 자식아. 안 온다 얘는. 그 다음부터 해서부터 우리 엄친아 안 뽑습니다. 이게 좀 빗나갔는데 비전 같은 거나 답변할 때 입에서 도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마음에서 와닿는.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하면 멋있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이 멋있을까? 우리 지겨워요. 다 멋있어갖고. 모든 자기소개서가 완벽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희생정신 투철하고 운동 다 잘하고 학교 활동 다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해 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된 자기소개서와 진실된 답변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는 데 어떤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얘기할 때 이때 개인 비전을 조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 보통 오기 전에 홈페이지 다 보고 오잖아요. 그렇죠? 기본이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신청한다. 외국계 은행이 됐건 한국계 은행이 됐건 한국계 증권사가 됐건 그래서 홈페이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는 사장이 한 얘기 다 봐요. CEO 메시지 있잖아요. 그렇죠? 클릭하면 다 나와요. 그거 다 외고 와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듣던 얘기야.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이건 이제 CEO로서, 임원으로서, 리더로서의 얘기인데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일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사장님이 되시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는 첫 번째로 기다리는 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냐면 보이거든요. 아마 우리 선배님도 그러실 텐데 윗사람이 되면 여기서도 보면 이제 다 보이거든요. 누가 핸드폰 갖고 노는지, 누가 이제 열심히 필기하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윗사람이 되면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다 알아요. 이 일 처리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구나라고 아는데 그걸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만 피곤해. 애들은 놀아. 그러니까 윗사람만 정신없이 바쁜 조직 있죠. 그건 망하는 조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얘기하지 말고 가르쳐주지 말고 실패할 때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를 흔들릴 정도로 실패할 것 같다면 이제 막아야 되지만 큰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좀 손해볼 수 있다. 그럼 기다려줘요. 실패하죠. 그럼 그때 가서 설명해줘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다. 다음번에 할 때는 해라. 2번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때도 좀 봐줘요. 3번 실패하면 잘라야죠. 그거는 다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CEO들은 다 급해요. 왜?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와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 그래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장황하게 이렇게 만연치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해요. 기업에서는. 핵심적으로 포인트만 딱 잡아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고 원인은 뭐고 데미지는 얼마고 해결책은 A, B가 있는데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그 윗사람이 전략적이나 정무적인 판단으로 딱 결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What happened? 어떡하라고요? So what? 그건 국민학생도 해.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전산 같은 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났어요. 전산은 이제 백업 시스템이 잘 안 돼갖고 한 10분 정도 스탑됐었는데 저한테 야단 직사가 맞았어요. 와갖고 이렇게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적어도 임원 정도 되면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원인은 뭐고 이건 데미지는 어떻게 돼 있고 향후의 대책은 뭡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 걸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그 변화를 요새 기업들은 변화를 많이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어떤 시각이나 기성세대의 시각으로는 이제 경제에서 이길 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완성된 어떤 시각이나 완성된 의견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학교에서 갓 졸업하고 들어와서 회사에서 몇십 년 근무한 사람보다 뛰어난 의견을 낼 수가 바로 있겠어요. 주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날거를 원해요. 가공되지 않은 거, 있는 그대로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눈으로 본 시각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포장돼서 들어와요. 저는 그 포장 뜯는데 한참 걸려요. 역설적으로 너무 취업을 하려고 포장을 너무 많이 갖고 와요. 머리는 어디 가서, 양복은 어떤 양복, 넥타이는 뭐, 그 다음에 답변은 뭐, 이렇게 해갖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들어온 다음에 그걸 뜯어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레디메이드 된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신입사원을 원하는데 많이 이렇게 퇴색해서 들어와서 초기 초년도 1, 2년 동안 좀 놀게 만들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면서 야, 네 전공, 네 특기가 뭔지,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2년 동안 돌아봐. 이렇게 돌리거든요. 평이 참 좋은 편인데 그래서 이직률도 좀 적어요. 이게 좀 흘러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대학교, 높은 학점, 모범생 이걸 선호하다가 이제는 개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조금 정신 차려갖고. 그러니까 틀에 찍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도저히 글로벌 경쟁이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기업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괴적인 그런 그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생산적이면서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런 인재들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맥주도 먹이고 뭐 1박 2일도 하고 이렇게 쭉 하지만 근본적인 방향성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들어야 돼요. 기다리고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습관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권위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권위는 있으나 권위적이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는 아니고 지시하나 군림하지 않는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거. 왜요? 성질이 앞을 가려갖고. 발로 차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말로 실행을 한다? 저는 어떤 분야 가도 여러분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도인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려면 거의 도 닦아야 된다고요. 하지만 어느 한 분야 성공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역사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으니까. 저는 제가 가장 미워하는 우리나라 역사 인군 중에 제일 넘버원이 선조예요. 선조. 왜 그러냐? 이순신 장군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거의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그냥 술자석에서 얘기할 땐 쪼다 선조라고 얘기해요. 쪼다. 참 우리나라가 참 불행했던 것 같아요. 임금이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먼저 신의주로 도망가 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부하 장수한테 질투하고 편지 보내고, 야 나는 이 외지에서, 무슨 외지, 이순신 장군은 저기서 죽내 사느냐고 막 싸우고 있는데 신의주 행궁에서 호요식하면서 신하한테 질투하는 편지 보내고, 그래서 조금 공을 세우면 삭탈관직하고, 그래서 딴 놈, 자기 아부하는 놈들 앞에 내세워갖고 병사 다 줘갖고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또 옥에 있는 장군 꺼내갖고 또 싸우라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갑옷을 안 입고 나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역사에서 의문 가졌던, 고구려가 왜 망했는지,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안 입었을까?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요. 자살한 거죠. 어차피 이거 성공하고 돌아가 봐야 또 왕이 날 죽일 것 같으니까.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고뇌가 오죽했겠어요. 사람에게는 제일 소중한 게 생명인데. 그래서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상사가 많아요. 선조 같은 상사가. 기업에도 많습니다. 기업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야 헛소리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제가 제일 금기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제 윤리경영팀이 있어갖고요. 윤리경영팀이 원래 조사를 합니다. 직원들 면담해갖고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요. 바로 갑니다. 확인해갖고 진짜 그런 얘기 했다. 그럼 자격이 없다 그래갖고 바로 보직 변경시켜줘요. 왜? 젊은 사람들의 싹을 밟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그 의욕이 확 죽어요. 한 3번만 딱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냐? 기존에 직원보다 더욱더 기성세대화합니다. 아주 뺀질뺀질해져서 기름이 제일 잘 흘러요. 신입사원들이. 그래서 선조 같은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 책임 안 지고. 우리 역사에서 배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광해군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죠. 잘 아는 것처럼. 세자 때 무지무지하게 총명했어요. 근데 동인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해갖고 자기가 뜻한 바 하나도 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좌절해갖고 폭음을 일삼다가 결국은 쿠데타 일어나갖고 쫓겨나갔죠. 광해군 자기 수명대로 다 살다 갔어요. 죽이지 못해갖고. 인조가. 광해군하고 정조대왕의 차이가 뭐냐? 정조대왕은 서포트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자기 신림 4대부 서포트해서 그나마 일부 성공을.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수원 화성에 있는 행궁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전 세계의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건축법이 다 집대성된 게 수원 화성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와서 중국 시대 문헌에는 있는데 실물이 없는 게 수원에 있어요. 그처럼 뛰어난 임금이에요. 근데 아쉬운 건 부국은 했는데 강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애를 무지무지하게만 썼는데 군대를 안 켰어요. 이때 평화시대여갖고. 그랬으면 아마 일본한테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세자 때하고 세손 때 하루도 목숨의 위협을 안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성공했죠. 역사에서 저희가 배운다고 얘기를 해요. 고구려와 로마 간단하만 얘기, 우리 시험 났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면 한 번 더 낼게요, 제가. 고구려가 망한 이유는 저희가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첫째는 이 동이족들, 거란, 말가, 숙신, 고구려를 중심으로 동이족들이 단합했을 때는 중국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갈갈이 찢어졌을 때 다르게 얘기해서 차별 대우를 해서 고구려만 해도 이 계급이 있어서 고구려 내에도 계급 사회가 있고 같은 동이족 내에도 계급 사회가 있어갖고
결국은 평등화나 공평성 부분에서 중국한테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재라 그러면 시대를 막론하고 아라비아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고려 사람이건 고구려 사람이건 다 받아들였는데 포용성 면에서 중국한테 진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가 왜 그러냐면 무기를 놓고 봤을 때 현대 시대에 우리 만약에 그 M16 소총을 들고 있고 한쪽은 K1 소총 그 6.25 전쟁 때에 그 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M16 갖고 있는 이기잖아요. 그 당시가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철광석을 갖고 있는 국가가 누구예요? 고구려였었어요. 최강대국 같이 칼이 부닥치면 중국 당나라 칼이 부서졌어요. 그 무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안시성이나 이런 데를 잡으려 뜨면 거기서 철이 양질의 철이 거기서 나왔고 또 하나는 철 재련수 지금 따지면 이제 포스코죠. 철 포스코가 딱 그 안시성이 있었어요. 최고의 재련수를 가진 기술자들이 다 고구려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자들 어떻게 천대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요인이 있어서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진 거 아닌가. 로마는 똑같아요. 보편성. 로마 시민이 되면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누렸죠. 의무는 뭐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자기 돈으로 무기와 갑옷을 차려입고 나가야 돼요. 로마 시민이 되면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졌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갖고 지금 그 이 유럽연합의 지도가 정확히 로마 시대 최대 강대국 지도랑 똑같습니다. 모든 유럽의 지도자들은 꿈이 로마 시대의 어떤 유럽의 영화를 재현하는 거죠. 누가 했냐? 나폴레옹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고 히틀러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휘장이 똑같아요. 히틀러 휘장이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 휘장이 독수리고 그게 나가서 미국을 갔죠. 그렇죠? 미국의 상징도 독수리죠. 색깔만 좀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양은 로마 시대 향수가 좀 남아있는데 그만큼 마지막엔 멸망하긴 했지만 로마의 강점도 개방성 하고 보편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꼭 1시간 얘기하는데 간단히 넘어갑니다. 고려 무신정권 나쁜 놈들.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강화도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몽골한테 다 짓밟혀갖고 박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뒤집어 보면 저러고도 나라가 안 망한 게 참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다르게 보면 어려울 때 그 일어나는 어떤 그 한번 해보자 하는 그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하냐면 모두의 우리 금융위기도 오고 경제위기도 오고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경제 지표나 이런 그 흐름에서는 잘 못 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DNA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좀 극복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더라고요. 역사를 쭉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위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확히 됐고요. 앞부분은 재미없는 금융 얘기, 두 번째는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취업 전선에 도움되는 얘기 했고요. 질문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정이 빨리 나가려는 표정인데요. 질문하지 말고. 아니 좀 여러분들 아주 좋은 강의를 했는데 큰 박수 한번 쳐. 뭐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다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뭐 제한 두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지금 질문할까 말까 하는 학생이 4명 나왔는데요. 움찔움찔하면서 그쪽도 질문을 하고 마음 먹었다가 다시 앉은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학생. 예. 3명 나왔는데 먼저 앞에서 학생부터 하죠. 뭐. 되게 재미없는 질문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금리 정책이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빨리 정부 정책하고 박자를 맞췄어야 되는데 계속 박자가 늦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 총재보다 전임 총재 때 조금 박자가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함부로 내리기도 좀 어려운 게 한 번 내리면 내년 초에 이제 글로벌 IB들이나 국내사들이 한 25p 정도 내릴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잘못하면 외환 시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아까 채권 시장 얘기했잖아요. 지금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금리차 부분하고 이제 환율 부분인데 이 금리차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환율에 어떤 어드밴티지가 확 줄어들게 되면 이게 역작용으로 유출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정부에서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정책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리면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고 있어요. 채권 갖고 있어요? 지금 사갖고? 네. 예, 말씀하시죠. 기업의 문제를 뽑을 때 인슈런스 레벨이 높은 사람을 예. 원한다고 하셨죠. 근데 막상 기업에 들어가서 여러 곳을 돌면서 부서를 여러 곳을 돌면서 저 사람은 어떤 면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나중에 더 크게 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더 크게 질문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아니,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예. 그 말판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알고 그게 이제 여러 부서를 한 2년 동안 IB 쪽 같은 경우 이제 경유를 시키고 올해서부터 자산관리까지 같이 경유를 시킬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켓이라는 게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작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특히 신입사원이나 주니어 때는 전체 시장의 제너럴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철학이어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를 경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영 매니지먼트 자산을 운영하는 데 익숙한 능력 있는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영업하는 데 또 뛰어난 사람이 있고 관리 쪽에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순위를 적어서 저희가 받아요. 1, 2, 3 순위를 해갖고 나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 본인이 이제 근무를 딱 해보면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보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가 제일 높이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능력 발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다만 향후 업종으로 봤을 때 전망이 밝은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특별하게 오차가 나지 않으면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줘요. 저희는. 그래야지 뭐 의욕이 생길 테니까. 만약 희망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룹 입사를 할 때 저는 자동차를 신청했어요. 현대자동차를 가겠다고 신청했는데 건설회사로 이제 배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1, 2, 3순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되면 아무래도 좀 의욕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도 운영하고 지금까지는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인더런스 레벨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대부분 낮아요. 요새 신입사원들이 인내심의 어떤 레벨이 옛날보다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이제 손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방바닥에 떨어진 거를 주워 먹는데 말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병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다리기가 너무 이렇게 온실 속에서 키우고 있어서 역설적으로 좀 그런 그 인내심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작은 갈등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생기는 갈등 부분에서 쉽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키워주려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예. 그런 게 높이 보이는 사람들은 예. 어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다양한 예. 경험을 보고 그런 게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내용도 그런 게 높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게 꼭 뭐 좋은 편일지 모르겠지만 부잣집보다는 좀 중산층이나 약간 가난한 집에 있는 학생들이 에너지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사회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직까지도 그거는 잘 통용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이 은행에 있다가 명퇴해서 본인이 벽돌도 날르고 술집에서 웨이트도 한번 해보고 편입해서 고대 들어왔는데 학점은 안 좋았지만 들어와서 4년 만에 외국 회사 과장으로 스카우트해서 연봉 1억 5천 받고 갔으니까요. 어렵게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 예. 또 아까 누가 손 드셨던데, 예. 이제 갑자기 많아지네요. 레디 퍼스트로 해갖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셨고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회생활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는 르만 사태 났을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산운용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주식이 3천억 있었는데요. 그게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제 전임자가 바로 사놓은 거 취임해갖고 얼마 안 돼갖고
그때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주말에 지금도 그 장면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2월 말 초쯤 됐을 것 같아요. 한 11시쯤 됐는데 운동을 하러 이제 골프를 치러 가서 치고 싶지 않죠.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저 혼자서 밥을 먹는데 저 빼고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직접 부닥쳐보자. 그래갖고 그때는 여름철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날밤 새고 그 TV를 본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보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행히 블루칩으로 다 사놔서 은행에서 이제 협의를 해갖고 하나도 팔지 말자. 결국은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도 제가 그런 걸 봤었거든요.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가 회사채가 30%까지 갔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겠지만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의 회사채 금리가 30% 갔다가 결국은 다 제자리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리 왔죠. 그래서 지수가 매매도 좀 잘 하고 그래갖고 1650포인트 왔었을 때 본전 회복했어요. 2200포인트의 주식을 다 사놓은 거를 그 덕분에 안 잘리고 이렇게 잘 와서 사장까지 했는데 그때가 직장생활 중에서는 전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마음속으로는 언제든지 뭐 해임시키면 나가야지라고 마음먹고 있었고요. 예. 아까 먼저 드셨으니까 예. 일단 좋은 말씀 너무 많이 감사하게. 의례적인 얘기 하지 말고 저는. 그 비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사장님 선배님께서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대통령을 이끌어 나가실 건지 그 측면에서 좀 듣고 싶어서요. 거의 신입사원 수준의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증권회사는 고객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존재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 그렇게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칙을 정해서 고객 수익률에 맞춰서 직원들 승진하고 그다음에 그 인센티브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해서 4, 4분기부터 이제 피즈 테스트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직원들한테 대한 비전은 뭐냐면 직원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매매하는 거를 저는 금지를 시키고 싶은데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라서 마음대로 금지를 못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증권 직원이 매매하는 거는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대부분 결과가 불행하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와이프도 불행해지고 처갓집도 불행해지고 친가도 불행해지고 돈 갖다가 영업 그 주식 매매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극도로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제가 내일도 이제 부산 내려가서 직원들을 200명 많고 그런 소통 콘서트를 하는데 행복이라는 컨셉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제가 10개를 만들었어요. 사장 되고 나서 내가 꼭 하고 싶다. 첫 번째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 구내식당을 여의도에서 제일 맛있게 하자. 저는 음식을 점심 식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밥을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자마자 사장 되고 나서 음식값을 1,000원을 올렸어요. 물론 직원들은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직원들 2,500원 내고 회사에서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도와줘서 식사를 하게 되면 거의 10,000원짜리 식사가 되거든요. 이제 임대료를 안 내니까 구내 식당이니까. 그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근무하는 환경을 좀 개선하자. 근데 보면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런 단순 그런 어떤 얄팍한 계산이 아니고 일단 사무실이 좀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거지만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요새 다 맞벌이들을 하다 보니까 밥 먹고 들어가라는 거죠. 와이프도 밥 먹고 들어와. 그리고 또 우리 여직원들도 밥 먹고 들어가니 편하니까 평일날. 퇴근이 8시, 8시 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밥 시간을 땡겼어요, 제가. 5시 반으로. 5시 반에 먹고 6시 퇴근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제가 생각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직업의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 어렵고 구조조정 막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증권회사가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회사는 참 괜찮아. 그다음에 우리 지점은 참 괜찮아. 우리 부서는 참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비전이에요. 예.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말씀하시죠. 금융권 취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예. 여성들의 금융권 진출에 대해서
예. 사실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그렇게 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아, 바뀌었어요. 많이 예, 이제는요, 그 결혼해서 아기 갖고 컴백하는 비율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회사도 그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벌써 그 이제 저희가 한 1,700명 정도 됐어가 이제 줄여갖고 지금 1,520명인데 일정 비율의 여직원이 있으면 그 여직원들이 출산하고 돌아가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그걸 메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평생 직장 개념이 이미 다 도입이 됐어요.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해갖고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이제 뭐 결혼하고 애기 육아하면서 직장 다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바뀌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취업하셔갖고 결혼하신 다음에 다시 됩니다. 예. 이쪽만 해서 저쪽으로 한번 가죠. 예. 아,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배려가 된 좋네. 굉장히 좋은 학생이네. 말씀하세요. 예. 약간 사적인 질문을 아, 사적인 거 좋습니다. 예. 다시 대학생이 되신다면 예. 지금 계신 하나 두신 것 말고 예. 어떤 회사에 아, 저는 금융기관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금융기관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사회적이 봤을 때는 성공했다는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데 제 스타일이나 인생하고 이랬을 때 금융기관보다 다른 걸 했으면 더 즐거워 행복했겠다라는 생각 가끔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영화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관련되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었을 때 저희가 MBC랑 같이 중국에서 드라마 그 제작도 했었거든요. 나름 성공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드라마면 망해요. 반드시. 80%밖에 안 줘요. 원가에. 그렇기 때문에 돈 벌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 PPL이나 아니면 판권 팔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이 드라마 시장에 나올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영화도 이제 최근 들어 조금 돈 벌기 시작하는데 영화도 주연 배우들하고 제작사 망하고 그 주연 배우들하고 이런 사람들만 돈 벌죠.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 돈 벌기 어려운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옛날부터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땡땡이 치고 영화도 많이 보러 다녔었고요. 만약 다시 한다면 저는 이쪽 오고 싶지 않아요. 재미 되게 없어요. 예, 남방 아까 양보하신 분. 예. 그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아까 뭐 현장에서 위험한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때 즐거운지 이번인데 어떤 게 즐거운지 이런 거랑 일할 때 월크랑 라이프랑 밸런스가 예. 공적인 즐거움하고 개인적인 즐거움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공적으로는 CEO는 아마 그 우리 선배님도 이제 높은지 하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누구한테 힘들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그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동종업체의 경쟁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얘기 못해요. 임원들한테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원들은 항상 CEO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질책받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CEO가 임원들한테 위로받을 수 없어요. 또 외롭다고 말도 못합니다. 놀아주지도 않아요. 혼자서 다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언제 그러면 위로를 받냐? 직원들하고 공감을 가질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원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회장님들 많이 뵙고 이렇게 행사를 따라다니는데 대부분 회장님들이 직원들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해요. 오늘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설적으로. 그래서 공적으로 봤을 때 행복했던 건 직원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영 방침이나 철학에 공감하고 같이 행복해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걸 볼 때 굉장히 행복감 많이 느낍니다. 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실적이 좋게 나온 거에 만족하는 것보다 그 실적이 좋은 거 갖고 직원들에 베풀어 줬을 때 직원들이 행복해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정한 거가 내년 봄에 전 직원들 가족 초청해갖고 저희가 1,500명, 6,000명인데 에버랜드에서 하루 놀기로 했거든요.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길래 또 더 좋아하라고 선물도 많이 준다고 그랬죠. 그럴 때 제가 행복합니다. 공적인 부분으로. 사적으로는 가족들 관계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 둘인데 다 결혼시켰고 손주도 있고 손주 볼 때 좀 행복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판교에 사는데 주말에 운동 안 할 때 여름철 같은 때 이제 산에 그 돈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걸 제가 많이 아는데요. 10,000원이면 오렌지 주스 한 통, 우유 한 통, 포카리 스웨트 한 통 사고도 남아요. 진짜로. 포카리 스웨트 2,000원, 게토레이 2,000원, 그다음에 뭐 주스가 2,650원, 우유가 2,300원. 10,000원이 큰 돈이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갖고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만큼 40분 동안 가고 싶으면 40분 가고 1시간 가고 1시간 가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 놀 생각하니까 즐겁고요. 그 은퇴하면 2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이면 뭐 역사 강좌, 기타 가르쳐주는 데 있고요. 많아요. 의외로. 영화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은퇴하면 영화계에서 좀 놀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김한민 감독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럽니다. 지금 명량 찍은. 예. 예? 추천하는 책이요.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제가 재밌게 본 거가 여러분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최종학 교수가 쓴 숫자로 보는 경영학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가 쓴 거 있고 전문서적 쪽에서는 그다음에 내 친구가 쓴 장하성 교수가 쓴 한국의 자본주의도 재밌어요. 박스 기사로 박스를 이렇게 끊었었는데 한꺼번에 보려면 지겹고요. 하루에 10페이지씩만 봐도 괜찮아요. 그런 책들 좀 제가 즐겁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문 서적 중에서 제가 좋게 본 책 최근에 본 거는 뭐가 있나? 주로 이제 전문 서적 관련되는 걸 주로 많이 봐갖고 따로 에세이집 관련되는 거 본 거는 최근에 기억나는 게 없네요. 퍼뜩 떠오르는 게. 예. 영화를 얘기하시죠. 영화는 제가 많이 보는데. 역사를 좋아하는 재미하신 것 같은데 예. 역사에서 그 선배님이 그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위대하신 이순신 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롤 모델로 본다 그러면 그 서양 쪽에서 본다고 가정하면요. 그 로마 시대 이전에 먼저 서양을 만들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장수 중에 그 이집트의 그 모체가 됐던 장군이 하나 있어요.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제가 왜 그 장군을 참 높게 평가했냐면 알렉산더 장군이 쭉 동방원정 쭉 가서 이제 33살에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 부하들이 다 지역을 나눠서 했는데 다 실패하고 그 이집트를 지배했던 사람이 현지를 통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로컬라이즈를 저렇게 서양 쪽에서도 잘한 케이스가 참 있구나 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롤모델 같은 게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마지막까지 성공하신 선배들 롤모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근대를 이렇게 보면 가까운 이제 근세를 보면 그 금융했던 분들 중에는 롤모델이 몇 분 있죠. 저런 쪽에 좀 롤모델이 근데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좀 그러니까 멘토로 삼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건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재상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첫인상이 이제 굉장히 많죠. 인상 좋아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런 뭐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이제 인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예.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살아가고 하면 이제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이제 대충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이제 면접을 하는데 예, 그 사람 인상이 그렇게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예. 채용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결과가 어땠는지 좀 거의 채용이 안 되죠 일단. 일단은 거의 채용이 안 돼. 솔직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 테니까.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것보다 조합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똑같이 남학생 기준을 보면 정장이 있고 거기 와서 뭐 넥타이 풀어 헤치고 오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다 정장이 있고 나에서 신화에서 깔끔하게 하고 이제 오는데 거기서 답변하는 그러니까 말투나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상, 그러니까 총명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명쾌하게 못하는구나. 그래서 시간을 자꾸 늘리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30분 하다가 30분에 한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보통 4명 정도 들어오는데 4명을 30분 만에 봐서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 건 그건 너무 우리가 배임하는 것 같아서 저희 늘리고 있어요. 시간을 쭉 늘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예상의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럴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색깔이 나오니까 정형화된 질문은 다 똑같은 답변하니까 그건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요. 예상의 질문들 같은 걸 답변해서 조리 있게 답변하는지 아니면 이 아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앞에 사람이 얘기한 걸 살짝 각색하는지 질문 같은 것들이 어떨 때 같은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뒷사람은 이렇게 슬쩍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꾸로 그 다음엔 그 사람 먼저 질문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십만 명 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때가 안 묻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 사회적인 어떤 래핑, 각색이 많이 돼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특히 금융 부분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성은 순수성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저희가 찾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식화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엄친아 아까 말씀하셨죠. 어디 살아요? 아, 그럼 괜찮아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강남 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대표님의 가장 큰 강점은 잘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게 좀 크지 않았나. 어떤 저 현대그룹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그 돌아가신 정정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그 현대그룹의 철학이 해보긴 해봤냐거든요. 지금 세월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쪽처럼 작은 회사에서 자동차 산업을 한다는 거가 엄청난 일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건 회장 참 뛰어나시죠. 가전제품으로 이 세계 최고가 되셨으니까 자동차는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할 엄두를 냈다는 거가 처음에 포니가 나왔을 때 중동에 있었을 때 포니를 봤는데 트렁크를 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 보여요. 엔진 쪽 있는 데가 정말로 깡통에다 엔진 넣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를 만든 밑바탕에는 할 수 있다. 해보긴 해봤냐. 라는 그런 그 정신이 꽤 컸던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도 야단 맞는 거가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해서 실패하는 경우 야단 맞는 경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일 처리를 아주 철저하게 못해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야단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좋은 DNA를 받아서 쭉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고 포기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좋은 선배님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건 고대 나온 강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고대 선배들이 도와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현대증권에 있었을 때 제가 상무 시절에 한번 잘릴 뻔했었는데 사장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아갖고 저랑 코드가 워낙 안 맞으셨어요. 그분이 외부에서 오셨던 분이었었는데 근데 저를 그 양반이 저만 나가면 저를 자르겠다고 1년 내내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면 돌아와요. 야, 너 자른다는데 넌 왜 그러냐 해서 내가 하면 잘리면 할 수 없지 뭐 이제 그런 생각 했는데 그때 두 분이 고대 선배님이셨어요. 그분이 신임하시네. 그분들이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셔갖고 안 잘렸어요. 뭐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빈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 고대 네트워크 무섭습니다. 예. 겉으로는 절대 안 도와주는데요. 뒤로는 많이 도와줍니다. 그 고대의 좋은 DNA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자산운용 쪽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 좋죠.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아웃퍼폼을 내는 매니저들의 특징이 어디서 나오십니까? 특징은 몰입형들은 초반에 성공을 잘 하는데요. 크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몰입하는 스타일은. 그래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랑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은 자기의 어떤 캐릭터, 퍼스널리티에서 결정돼요. 이걸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하는 마지막 순간의 그 절대절명 순간의 결정은 철학하고 역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공하는 펀드 매니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공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역사 공부하고 역사에서 배우고 철학에서 배워야 돼요. 세 가지 없죠. 예. 지금 일단은 지금 책 얼마나 보시는 저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사서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봐요. 계속.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같은 데 기차 타고 내려갈 때 보고 이렇게 보죠.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죠. 당연하죠.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께서 아까 인정스 레벨을 공부하셨는데 예. 실제로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걸 발휘하신 에피소드가 에피소드, 엔듀런스 레벨. 이런 거죠. 뭐 윗사람이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라야 된다고 1년 내내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끝까지 버틴 거 이런 거 엔듀런스 레벨이죠. 지금 잠은 얼마나 잠은 최근에는 좀 많이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경기도로 가서 그래서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 자서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12시에 자갖고 5시 반에 자서 일어났어요. 예. 몸매 유지하는 비결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세 개만 더 붙었죠. 뭐. 예. 한국 사람들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쪽 분. 예.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대기업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자기는 동그란데 이걸 네모나게 깎아서 하나의 벽돌을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있죠. 받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막 거의 다 어디 하나 기업 문화에 따라 다를 줄 알았는데 거의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직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솔직히 들고 있고 그럴 바에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 낫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정확히 진단은 계신 거예요. 대기업은 어느 정도 거의 한 8, 90%의 정형화된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20, 30%의 창의성, 이 두 개의 콤비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벽돌보다는 창의성 쪽으로 가고 있고요. 대신 안락하죠. 반대급부로 봤을 때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보장받고, 그래서 명함을 냈을 때 누구든지 뭐 좋은데 다니네 정도의, 그다음에 보상도 또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그게 이제 서로의 밸런스겠죠, 그렇죠? 근데 작은 기업이나 창의적 기업 벤처로 간다 그러면 창의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보장이 되는데 역설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아니면 당장의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면은 열악하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든 똑같습니다. 옛날엔 더 심했어요. 거의 100% 벽돌을 원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100% 벽돌을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어려워지더라. 대표적으로 구글, 애플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를 보고 따라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죠.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한번 가죠. 이제 아까 이쪽에 손 드실 분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채권에 투자를 펀드나 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도저히 저는 선배로서 많이 늦었네요. 벌써 했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저는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벌써 많이 떨어져 있어 갖고 지금 채권 투자에서는 이익을 봐봐야 조금밖에 안 보고 도리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어서, 물론 기간은 일정 기간 가겠지만 채권 투자 시기로서는 이렇게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현금도 종목이에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상에 현금을 반드시 넣어라. 그러니까 지금 현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종목이에요. 타이밍이 늦은 거죠.
한 기업이라는 게 한 달 전 어저께하고 오늘 차이에 이렇게 몇천 원씩 차이 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타이밍이 예술이니까 투자라는 거는 채권 투자 타이밍으로 봤을 땐 지금은 많이 늦었어요.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럼 뭐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굳이 한다 그러면 원금 보장형 상품을 투자하되 예금보다 좀 높은 상품을 꽤 많아요. 금융회사 중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상당히 그 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 쪽에 질문 많이 하시고.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초년생 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 이제 예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다양하게 두 개를 병행해야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서 쌓아나가는 것도 반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야죠. 하나만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재산이 한 2, 3천억 개 있으신 이제 회장님이 계셔서 제가 진짜 친해서 조언을 했어요. 아드님을 유학 보내지 마십시오. 미국으로. 왜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자가용 타고 학교 가고 주말 되면 과외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1, 2대학을 졸업하고 백 써서 군대 안 가고 그리고 미국에 MB하고 와서 경영을 맡으면 회사 말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세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드님이. 그러지 마시고 홍대 앞에 가서 1년만 놀게 하십시오. 돈 좀 주고. 그 다음에 유학을 보내라.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한다는 게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호조건상에서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세로 넘어가서 망하는 많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조언을 했어요. 1년 동안 좀 놀게 해라, 애를. 좀 사고도 치게 하고 그래서 좀 세상을 알게 한 다음에 공부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드렸더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랬으니까 많이 버시고 그래서 나머지 반 정도는 자기 재산 형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은 인생에서 그러니까 허튼 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 술 먹고 제끼고 뭐 부어라 마셔라 오늘하면 죽어보자 이런 거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 쌓아서 여행도 가고 그건 참 좋죠. 요새 유럽 같은 데 가면 우리 젊은 사람들 와서 배낭여행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전반에 재미없었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기회있습니다.